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논란을 이어온 홍명보 감독이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선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에서도 사격이 우리나라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에겐 아직은 좀 낯설지만 보치아 종목에서도 우리나라가 패럴림픽 10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뇌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영아기에 부모가 챙겨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실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했어요. 네.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지 엿새 만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 우려가 쏟아지고 질책도 나오고 하면서 현장 와봐라, 좀 와서 얘기를 해봐라, 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의식한 행보로 보여지고요. 네. 2월 의료개혁안 발표 이후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한 건 9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갔고요. 늦은 밤에 방문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응급실 돌아보고 국가가 제대로 돕지 못한 것 같다.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 의료진이 탈진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에 의료진은 환자 수가 아닌 그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의사들이 떠난 응급실에 근육안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의료 인력이 시급한 응급실 5곳에 15명 군의관을 어제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이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 목동병원은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이렇게인데요. 이 병원들 5곳이 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을 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정말 시급한 병원들이에요. 복지부는 나머지 군의관과 공보의도 200여 명 9일까지 파견을 하고요. 지금 또 당직 의사 딱 한 명이 혼자서만 일해야 될 응급실이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꾸준하게 대체 인력 투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고요. 또 투입된 당사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공보의들 군의관들이 전공한 그 전문과가 일단 다르고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그 병원만의 체계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응급처치를 끝내더라도 배후 치료를 이어가줄 인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어떻게 그 메꾼다고 될 게 아니고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부족하다라는 거고 또 파견된 공보의들 군의관들은 본인들의 의견도 안 묻고 갑작스럽게 여기 가라 이렇게 이동 배치하는 것에 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받아줄 병원 응급실 찾는 걸 그게 응급실 의료진들에게도 매번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 억지로 문만 열어두다가 사고 날까 두렵다 호소도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복지부가 응급실을 집중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문만 안 닫게끔 어디 열고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만 안 닫게끔 하려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파행 논란 역시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번에도 그 기존에 있던 문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
그동안의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터지는 문제지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이번에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차원에서도 응급실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과감히 또 지원도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환자 발생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능한 의료기관을 분산하고 경증은 동네에서 적절히 진료될 수 있도록 분산을 확산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MBC 라디오 출연했을 때인데 진행자가 그러면 환자가 스스로 중증 여부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답변을 했는데 전화로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는 정도면 경증이다. 이런 대답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이런 경우들이 경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할 정신이나 힘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거는 응급실에 올 정도의 중증 환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린 건데 지금 보는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스스로 전화 못할 정도면 기절 상태인데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의사도 아닌 공무원이 경증, 중증을 구분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의사단체들은 비판에 나섰죠. 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복지부에는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숫자를 국민을 호도할 통계를 예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환자를 당신의 실적으로만 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증, 중증 논란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 보통 이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들 정말 많고 그중에 뇌출혈, 심근경색인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고 일부는 죽기도 한다. 그런데 내원 당시에 그분들은 전화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살았을지도 모르는 분들이다. 이제 보통 우리가 분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빗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치통을 호소했었다고 해요. 근데 의식이 명료했고 걸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대동맥 박리였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중증, 경증 나눌 수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전공의 수련도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의사협회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관계자들 책임 묻고 경질해야 된다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모두 올리고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서 더 내고요. 소득 대체율을 42%로 올립니다. 더 받는다는 건데 지금 매달 소득에서 내는 돈이 그게 보험료율이죠. 근데 그게 98년 이후에 계속 9%였는데 이걸 13%로 올리는 거고 반대로 받는 거 소득 대체율 이거는 평균 소득 중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입니다. 계속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서 원래 40%로 2028년까지 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42%에서 더 낮추지 않고 거기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준소득 월액이 286만 원 받는 가입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25만 7,400원을 냅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또 절반 내주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통틀어서 25만 7,400원 내던 사람이 37만 1,800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직장 없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4,400원 고스란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는 건데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이런 식으로 차등 인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인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 반응은 좀 어때요? 예, 뭐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자체 설문조사로는 중장년층에서도 찬성의 기류가 더 크더라.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고 전국 20세에서 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 대상으로 한 건데요. 중장년층에서도 이 세대별 차등 적용에 우리 더 내도 된다 이렇게 60% 넘게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달 조사이기도 하고 논의가 좀 본격화하면서 이게 세대별 차등 적용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반대 목소리에도 조금씩 힘이 더 실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일부 50대를 좀 사각지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도 꾸준히 봤지만 그 30대 정규직과 50대 비정규직을 단순히 나이 먹었고 나이 젊다 이런 이유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0.5세라고 해요. 근데 그럼 50세 넘으면 사실 불안정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고용까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 나아가서 그러면 이거 세대별 차등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찬성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살 차이로 그러면은 보험료 인상 속도 차이가 이거를 가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50대부터 이렇게 훅 늘어나는데 내년에 50세가 되는 기준으로 하면 1975년생하고 76년생하고 굉장한 차이가 생깁니다. 내는 것에 또 적용이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인구가 변화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해서 뭐 그러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기대 수명 늘어나거나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지거나 또 뭐 출생률이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하면은 돈을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더 내고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복지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저출생 고령화 추세도 있고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를 넣자라는 건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걸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 게 노인 빈곤율이 워낙에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돈을 적게 받게 되면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해마다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변동이 생기면 내년 후년 내가 이 돈 플랜을 짤 때 계획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조차도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이거 자금 흐름에 좀 불안정해지는 거죠. 특히나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가입자 대비 돈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으로는 점점 받는 돈이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고 또 나중에 받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년 연장 논의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이 들면 뭐 당연히 고용 불안해지고 있고 노인 빈곤도 높은 상황인데 연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점차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더 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나이가 더 들어도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미 정년 은퇴하고 연금 받는 시기에 시차가 있어요. 지금 법적 정년은 60세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고 2033년엔 65세로 늘어난다. 5년의 텀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정년을 꽉 채워서 퇴직했을 운 좋은 경우란 말이에요. 연금 받을 때까지 꽉 채워서 정년 꽉 채워도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금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한다는 것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5년 국민연금 더 내라는 거예요. 5년 더 내고 5년 더 뒤에 받는데 내 일은 그대로 정년은 그대로니까 사실 그때 되면 어떻게 뭐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연금 받는 연령대에 맞춰서 법정 정년도 연장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정부는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이 정도까지는 밝혔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또 일자리 놓고 젊은 층에서 그러면은 계속 이게 시니어들이 우리 일자리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해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양대 노총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개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한국노총은 오히려 이건 청년에게 불리하기까지 하다. 자동 조정 장치는 급여 자동 삭감 장치인 거고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지금의 2030 세대는 그렇게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이런 시민단체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건 소득 대체로 50%로 노후 최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연금 재정 안정만을 위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아직 여야는 특위에서 할지 상임위에서 논의할지 이걸 어디에서 논의할지도 정하지도 못한 단계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어요. 애초에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이 소득 대체율 50%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전향적으로 축소를 해서 44% 안으로 조율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내놓은 게 42%라니 이거는 받는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특히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것보다도 더 낮아졌다. 더 후퇴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은 정부 개혁안 말고 일단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 이 모수 개혁부터 논의를 하자. 당장 지금 좀 세대별 차등이나 자동 조정 장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엔 조금 빠르다.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면 이런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9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황간휴게소에서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영동 나들목에서 황간 나들목까지 3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올림픽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잠실철교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 구간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황입니다. 성수분기점 방면인데요.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러요. 맞습니다. 이 저녁 8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홍명보 2기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또 이 국가대표팀을 두고 팬들의 시선이 마냥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압도적인 승리 네. 그리고 이 승리 과정 속에서 새로운 피를 발굴해내는 것 이런 두 가지의 좀 책무가 있는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겠습니다만 홍명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이랑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식 훈련을 진행했는데 보통은 이제 굳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지 않아도 뭐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처 경기장에서
간단하게 훈련을 진행하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공식 경기 장소에서 꼭 하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 내 천연잔디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네. 이제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 그라운드 적응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동해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디 상태까지 신경을 좀 쓸 정도로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좀 비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핵심 전력인 해외파 선수들이 3일에 입국했어요. 네. 컨디션이 어떨지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 26명 중에서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12명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아마도 이 한국 잔디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 그라운드 적응 훈련이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 해외파 선수들 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좀 더 온화하기 때문에 잔디도 좀 길게 기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라운드에 공이 구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스피드로 경기를 이끌어가려고 해도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이 소위 말해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서의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기를 지켜보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앞서 저희가 공격수 포지션에 단 2명의 선수만 선발을 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이 주민규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 이 두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이 선수 둘 다 최근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2선에서 활약할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를 어느 선수가 더 호흡이 잘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최근에 가장 핫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 홍명보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며 사실 이강인 선수는 전술적으로 좀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빛을 발하는 선수잖아요. 네. 얼마나 풀어줄지 홍명보 감독이 이 부분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홍명보 감독은 지금 어느 때보다 대승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맞붙는 팔레스타인이 전력차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좀 최근에 전력 보강이 많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역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냉정하게 승리를 기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다른 팀들과의 경기를 위해서 좀 더 조직력을 가다듬고 선전을 기원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이 칠레에서 귀화한 축구 2세들이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칠레 그 남미 쪽뿐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내부 사정상 난민으로 북유럽으로 떠난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웨삼 아부알리 선수 같은 경우는 덴마크 청소년 대표팀을 거쳤던 선수예요. 그래서 성인 대표팀이 됐을 때 팔레스타인 국적을 선택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마르 파라이 선수 그리고 무스타파 제이단 선수 역시 스웨덴 청소년 대표팀 출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북유럽으로 난민 상태로 이제 귀화를 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국적을 취득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성장한다면은 팔레스타인도 약간 다른 중동 나라들처럼 소위 말해서 이 귀화 선수들의 파워를 네.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오늘 경기에서는 최소한 3대0 이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볼게요. 네. 네, K리그는 2주간의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갔어요. 지금 선두 경쟁이 치열해서 휴식기가 끝나고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이전부터 K리그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이번 시즌 순위표 보여드리면 뒤집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 게 시민구단인 이 수원FC 김천이 상위 스플릿에 위치를 해 있는데 가장 역시 놀라운 점은 강원FC가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양민혁 선수의 돌풍이 좀 굉장히 그쵸. 원동력이라 볼 수 있고 울산 HD와 현재 승점이 동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주 후에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 강원과 울산의 경기 결과가 또 관심이 가고 네. 아마 이렇게 선두 경쟁도 치열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하위 스플릿에서 과연 전북이 정말 강등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아니 전북 현대는 K리그에서 9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올렸던 맞습니다. 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문제였나를 좀 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전 감독이었던 페레스쿠 체제에서부터 조금 전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페트루스쿠 감독 역시 김상식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대행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북하면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닭공.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팬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페트루스쿠 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것도 아닌데 공격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애매한 색깔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페트루스쿠 감독도 해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임 발표 이후에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를 전북이 치르기 시작했어요. 이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대행 이후에 새로운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손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김두현 감독 체제로 K리그 1 6경기를 치렀는데 2무 4패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행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도 못하고 계속 대행으로 이어가다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대행의 대행 뭐 이랬던 기억들이 좀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이제 홍명보가 선임됐으니까 이전 같은 그런 악습을 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다른 경기 결과였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역대급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프로야구 얘기도 해봤으면 하는데요. 9월이 되면서 잔여 경기 일정에 돌입했는데 아직도 4위 경쟁이 뜨겁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KBO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맙죠. 팬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실 1, 2, 3위는 어느 정도 이 기아, 삼성, LG가 확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4위 두산과 5위 KT가 굉장히 또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 더해서 6, 7, 8위인 한화, SSG, 롯데도 한 경기 차로 다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즌 후반기 페이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NC가 또 최근에 5연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만약에 NC가 더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진짜 5강 경쟁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9위인데 이렇다 보니까 4위부터 9위까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정말 KBO 리그 입장에서는 정말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들은 너무 신나겠고 재미있겠지만 선수들과 구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매 경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팀마다 잔여 경기 수도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가장 많이 치른 두산이 있고 네. 가장 적은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두 팀의 경기 차이가 8경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5강 싸움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상대 팀의 투수들이 하루 이틀씩 경기를 쉬고 나오기 때문에 에이스 선수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매치업상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뜩이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이동 거리가 가장 긴 구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롯데 입장에서는 불펜 싸움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 소식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 국가대표인 정호원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보치아 패럴림픽 10연패 맞습니다. 대기록을 달성했다고요. 맞습니다. 하는데 보치아란 종목이 좀 낯설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 보치아라는 종목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컬링과 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포츠 팬들이 어느 정도 컬링이라는 종목은 좀 많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 목적구가 있고 이 목적구에 자신의 공을 가까이 붙일수록 점수를 많이 따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컬링도 그 가운데에다가 많이 스톤을 보낼수록 점수를 따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치아는 컬링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목적구가 움직입니다. 목적구를 쳐낼 수도 있고요. 네. 처음에 굴릴 때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컬링과는 달리 좀 더 머리 싸움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컬링 같은 경우는 스톤들의 무게나 사이즈로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보치아는 이제 6개의 공을 투구를 하게 되는데 무게와 그다음에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강하게 공을 쳐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웨이트가 무거운 공을 쓰기도 하고 반대로 이 목적구에 가까이 공을 붙이는 경우에는 가벼운 공을 쓰고 이런 식의 머리 싸움을 전략이 더 복잡하겠네요. 전략이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가 되죠. 그러면서 총 4엔드 경기로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정호원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로 보치아 종목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또 이제 혼성 페어 경기에서 결승전이 또 열리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서도 정호원 선수가 강선희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만 한국이 10연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원 선수는 4번째 금메달을 딴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이 정원 선수의 삶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면서요.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조금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정호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그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스포츠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보치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치아 경기를 보시면은 가장 좀 장애 등급이 높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몸이 좀 많이 불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보치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공 굴리는 경기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략도 많고 머리 쓰는 일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공도 굉장히 네.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호원 선수가 재미를 느꼈다고 하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특수 고글을 쓰고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이 사격 선수들이 쓰는 집중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고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중 운동까지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수중 운동을 통해서 근육 이완 같은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마치 올림픽 때 양궁처럼 이런 디테일의 힘이 올림픽 10연패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메달 4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격 대표팀 활약도 대단한데요. 네. 패럴림픽 첫 이관왕이 탄생했어요. 맞습니다. 이 박진호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이관왕이 됐고 금메달 4개 중에서 사격에서 지금 3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 박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창원에서 열린 사격 월드컵에서는 무려 5관왕이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뤘어요. 딱 하나 빼고 패럴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도쿄 패럴림픽 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심지어 도쿄 때는 이 0.1점 차로 금메달을 놓쳤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왜 패럴림픽은 나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드디어 이제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따내기도 했고 이어서 이제 또 사격 혼성 소총 복사 SH1 등급 오늘 열리는 경기입니다. 한 번 더 3관왕에 도전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태권도의 주정훈 선수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태권도의 주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부상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예선 감독이 좀 굉장히 강한 워딩을 가져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거냐면서 마음을 다잡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라는 또 마음을 다잡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마음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너는 지금 선수의 마인드가 없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 주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패럴림픽 선수들은 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본인의 몸이 또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또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기를 앞두고 좀 이 선수들의 멘탈을 잘 잡아주는 것들이 이 패럴림픽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예선 감독이 3년 넘게 이 주정훈 선수와 동고동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트라이애슬론의 김황태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황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트라이애슬론 PTS3 등급 경기에서 1시간 24분 1초를 기록하면서 11명 중에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뭐 물론 메달을 따내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완주를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김황태 선수는 두 팔이 없는 선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강에서 750m를 헤엄쳤어요. 그리고 사이클을 20km 탔고요. 육상에서 5km의 코스를 달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쯤 되면 진정한 와. 인간 승리가 아닐까 네. 싶을 정도이기도 하고 이 심지어 11명의 선수 중에 10위라는 거는 김황태 선수보다 더 최위 말해서 최하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트라이애슬론에서 이렇게 완주를 해낸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네. 또 합니다. 샌드강이 이제 사실은 그 일반적인 수영 코스가 아니고 자연적인 강이다 보니까 네. 유속이라든가 이런 그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다른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요 팔을 사용합니다. 이제 장애 등급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자유형을 하거나 평형을 해서 이 물살을 헤쳐나갈 수도 있는데 김황태 선수 같은 경우는 배영으로밖에 헤엄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발의 힘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나올 사이클이나 육상에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체력적인 무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했다는 거. 그래서 소감이 뭐라 그랬냐면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레이스였습니다. 자,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다 감동이고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계속된다고 할 때 나날이라는 부사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나날이란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란 뜻이고요. 그의 병세가 나날이 좋아졌다. 생활 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나날이는 원래 날라이처럼 날이 2번 들어가는 말인데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안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날라이로 적지 않고 나날이로 적는 겁니다. 나날이와 비슷한 것으로 난로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난로는 날이 갈수록이란 뜻이고요. 날로 심해지는 교통난이라든지 사업이 날로 번창하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이란 뜻의 부사로 날로 달로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날로 달로 진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난로가 날이 갈수록을 뜻하니까 달이 갈수록이란 뜻의 부사 달로도 있을 것 같지만 달로는 독립된 표현이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하지만 더위가 30도 안팎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서쪽과 남부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라권은 흐리고 경상권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또 강원 영서 중남부나 충청권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동부나 강원 영서 일부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의 비는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전라권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내일도 주로 동해안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 이 비는 오후에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또 한 차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5에서 20mm,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5mm 내외로 양이 더
더 적겠고요. 내일도 소나기가 5에서 20mm, 전라권은 5에서 40mm가량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세종, 대전, 광주, 제주 32, 강릉, 대구 33도 등으로 폭염특보 지역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밤에도 다시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회장으로 변질된 국회에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청 강원 지역의 병원들에 이어 경기 아주대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25.6도로 집계돼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해수면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어린 소년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현지 시간 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쯤 벌어진 일인데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반칵 뒤집혔는데요. 학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교실로 들이닥치자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알리기도 했는데요. 범인이 바로 맞은편에 있다는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한 학부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기도 했고요. 겁에 질린 학생들은 학교 옆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고 구급차와 헬기가 환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이 학교 학생인 14살 소년을 용의자로 검거하고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브롱스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실 밖에서 발사된 총알에 교사가 손을 다치는 등 미국은 개학 초기부터 발생한 총기 사고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총기 문제가 쟁점이 되겠어요. 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벌어진 대형 참사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협조하라며 공화당을 압박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더 이상 자녀가 학교에서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트럼프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학교 총격을 계기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엔 수산물 값이 꿈틀대고 있다고요? 네, 올 추석 굴비하고 김은 쇼핑 리스트에 담기 어렵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데요. 냉동 참조기 한 마리 소매 가격은 어제 기준 1,754원으로 1년 전보다 30%나 껑충 뛰었고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보다도 30.2% 높은 수준입니다. 조기를 소금에 절이고 해풍에 말린 굴비도 한 마리 2,76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평년보다 37.1%나 비싼데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데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참조기와 굴비 둘 다 제사상에 많이 오르는 품목인데 상차림 비용 부담을 키우겠고요. 추석 선물로 자주 활용되는 김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 가격은 어제 장당 135원으로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평년보다는 49.1% 각각 오른 가격이고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세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보니 김 가격은 지난 설보다 최대 56.3%나 올랐습니다.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수산물 12,560톤을 시장에 풀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 환급 행사도 진행하면서 물가 잡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최근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이 많다는 보도 저희가 또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고요? 네, 이 K 직장의 매운맛에 번아웃이 온 젊은 직장인들 요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참다 못해 사직서를 낸 대부분의 경우가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그냥 쉬는 청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중소기업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MZ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올해 7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쉬었음 인구 44만 3천 명 가운데 74.6%인 33만 명이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 중에서 1년 이내 일을 그만둔 20만 4천 명의 93.7%는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제조업과 도소매 순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본 쉬었음 청년은 5만 9천 명으로 28.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은 6.3%에 불과했는데 7월 기준 청년 취업자의 12.2%가 대기업 근로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비중이고요. 중소기업을 다니다 그만둔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 가족 관련 사유를 제외하면 시간과 보수 등 작업 여건 불만족이 35.8%로 가장 컸고요. 뒤이어 정리해고, 직장 휴 폐업,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청년 상당수를 쉬었음 인구로 돌려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적은 임금뿐만 아니라 열악한 조직 문화, 임금 체불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은 번아웃 상태에 내몰리게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매칭하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도 내실 있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원들이 고령층 수업을 잇따라 열고 있다고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들을 가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시니어반을 개설하는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유소년 인구는 548만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5%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곧 1,000만 명에 육박해 같은 기간 29% 늘었습니다. 이에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 고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종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한 20년 차 학원 강사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두 곳의 1학년 학생 수가 각각 작년 168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141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달 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반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몸으로 와닿고 있고 경기도 안 좋아 올해 신입원생 수가 작년보다 20에서 30%는 줄어든 것 같다면서 오죽하면 학원 강사들이 노인 복지 자격증을 따겠느냐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부산 연제구의 한 피아노 학원은 작년부터 시니어반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재 모두 정원이 마감돼 수강하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 전공을 꿈꾼 퇴직 교사부터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은 요양보호사 등 수강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고 하고요. 최고령 수강생은 70세라고 하는데 제 어릴 적 기억과는 꽤나 다른 낯선 풍경이네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세모정 청취자분들도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전자파로 건강에 안 좋다.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두지 말라는 말 흔히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그저 속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000건을 검토해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장기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이런 속설이 퍼진 건지 찾아보니까 10년도 더 전에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전자파가 담배 연기처럼 확실한 발암 물질임을 뜻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왜 어릴 때 TV도 가까이서 오래 보고 있으면 엄마가 전자파 몸에 안 좋다고 큰일 난다면서 얼른 끄고 책 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이런 핑계도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비밀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수원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에 살던 손자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탈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경기 수원의 한 건물 3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녹아내릴 만큼 거센 불길에 출구는 금방 가로막혔는데요. 90대 할머니와 함께 있던 30대 손자는 할머니를 감싸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탈출할 수 없었던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건물에 붙은 2층 높이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렸고 떨어질 때 큰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구조 당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급박한 상황에 소방대원이 지붕에 있던 할머니를 1층으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놓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손자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구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효심이 깊은 손자였는데 얼마나 상심이 클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기름을 훔치러 땅굴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도심 한가운데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고 했다는데요. 2층 창고 건물 냉동 저장실로 들어가자 이 모래주머니들이 쌓여 있고 주머니들 사이 뻥 뚫린 구멍이 보입니다. 이곳을 통해 4m를 내려가자 땅굴이 나타나는데요. 폭 75cm에 높이 90cm, 성인 2명이 기어서 오갈 수 있는 크기 정도고 벽과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에다 바닥에 레일까지 깔려 마치 탄광 갱도를 연상케 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출신 2명이 낀 일당 9명이 벌인 짓인데 집년이 참 대단합니다. 무려 넉 달간 삽과 곡괭이로만 20m가 넘는 땅굴을 판 건데요. 네. 범행 계획도 치밀했다고 합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오로지 삽과 곡괭이로만 흙을 파냈고 이 땅굴 시작점인 창고엔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고 하고요. 기름을 훔칠 때 생길 수 있는 유증기에 대비해서 환풍기와 저감 장치까지 준비했지만 제보받은 경찰에 적발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고요. 또 집안 치마를 막기 위해 땅굴을 원상복구했는데 넉 달 동안 열심히 삽질만 했네요.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두뇌 발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도 요즘에는 우리 아이 두뇌를 어떻게 잘 발달시켜 줄까? 좀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영아기, 부모가 챙겨야 할 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뇌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우리 두뇌 발달에서 두뇌 발달은 사실 이제 계속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 변화하는 때가 딱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영유아기, 그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 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유아 시기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뇌 발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애에서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는 거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뇌 발달 중에 두뇌에서 가장 기본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런은 우리 태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뉴런들이 이 가장 기본 세포인 뉴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잇는 연결망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뉴런들이 점점 얽히고 설키고 밀도가 많아지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만 2, 3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 3세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성인 뇌의 한 80%까지 양적으로 발달합니다.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이 시냅스가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시냅스 자체는 과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 일단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만 6세까지가 그 생애 주기에서 뇌 발달의 기울기를 보면은 가장 가파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6년을 두뇌 발달의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질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 만 6세까지는 양적인 부분이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장 기본은 우리 잘 먹고 잘 자는 게 되겠죠. 아이들이 신생아 때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아이가 키 성장, 체중 성장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지만 또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까 말했던 시냅스가 형성되고 서로 연결망을 잇는 것도 깨어 있을 때보다 수면 시기에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충분히 수면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잘 먹는 거. 잘 먹는 게 어떤 특정 뇌 발달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양소 있죠. 필수 영양소들을 부족하지 않게 골고루 섭취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잘 먹고 잘 자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게 있죠. 바로 애착.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경험의 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애착이 아이들 심리 발달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뇌 발달에도 이 애착이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일 관계의 질이다. 그다음에 영유아기 때 부모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왜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 애착이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을 위한 본능인데 이 본능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고 했을 때 되게 우리가 야수를 만난다. 혹은 어디 사막에 갔는데 어떤 사파리에 갔는데 어떤 야수를 만나서 우리 생존에 위협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두뇌가 점점 발달을 하려면 가장 생존의 근본적인 것부터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이제 하나가 사실은 애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미성숙한 채로 취약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이 좀 믿을 만한 곳이구나. 아니면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얻는 게 우리 애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됐을 때 그 이후의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 발달에서도 뇌를 3중 구조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생명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그래서 숨 쉬고 호흡하고 이런 거, 생명이랑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가 감정의 뇌. 감정의 뇌라고 해서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 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의 뇌. 인간의 뇌죠.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조절하는 뇌입니다. 근데 이게 숨을 못 쉬면 그 다음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숨을 잘 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그다음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애착이 사실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안정된 애착 말고 또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어떤 것이 좋으냐?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언어가 좀 느리냐면 언어 치료를 하고 아니면은 소근육 발달이 느리냐면 소근육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또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슈가 되는 사건인데 좌뇌 우뇌가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 발달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 소뇌, 변형계, 뇌간 이런 식으로 뇌의 부위를 나눌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영역들이 완전히 구획되어져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잘 줄 때 다른 뇌 부위도 더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유아기에는 그 양적인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합적인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 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TV를 보면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네. 시각 중추만 엄청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청각 정도.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의 두뇌를 미디어를 볼 때 아이들의 두뇌를 이제 MRI 찍어서 연구를 해보면 다른 뇌의 부위는 오히려 저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어떤 한 가지의 경험만 받았을 때는 두뇌가 통합적으로 발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수록 더 이제 권하는 자극은 기본적으로 오감을 모두 쓸 수 있는 공감각적인 경험. 그래서 엄마랑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 엄마랑 안고 있을 때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소리, 그다음에 엄마가 안고 있는 촉감, 그다음에 엄마의 냄새, 그다음 엄마 바라보는 시각적인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또 정서적인 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흔들어 주면은 균형 감각이나 그런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 오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몸을 쓰면서 놀 수 있는 놀이,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 좋은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뇌 발달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모빌 보는 것도 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빌이 움직이는 걸 봤다가 그 다음에 모빌의 색깔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소리 나는 장난감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장난감 보고 그 다음에 막 굴러가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놀이인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고 두뇌에서 시각 중추, 그 다음에 청각 중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다음 노는 거는 뭐예요? 뭐 던지고 놀고 뛰어다니면서 놀고 빨고 놀고 이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고 뜯고 씻고 즐기면서 이제 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걷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뭐 한 50cm만 걸어도 두뇌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 처음에 일어설 때는 이제 몸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럼 되뇌에서 일어나 이렇게 하고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겠죠. 네. 그러면 몸을 실제로 근육으로 움직이는 뇌는 소뇌입니다. 그럼 소뇌가 이제 작동을 해서 몸을 움직여요. 그럼 움직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그럼 과자를 보고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이제 뇌를 쓰는 거고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내는 것도 또 소뇌를 쓰는 거고 소근육도 잡는 데 쓰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두뇌 활동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결국 가장 어렸을 때는 신체 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걷는 거, 뛰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크면은 킥보드, 자전거, 그 다음에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뭐 시소, 그네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은 두뇌 발달에 좋은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 문화센터만 가도 뇌 발달, 뭐 뇌 자극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도 뇌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가보셨죠? 네, 네네. 가봤죠. 가보면 어떤가요? 우와.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가봤을 때 우와 이런 새로운 것이 있다니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뭐 그거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가정에서 좀 흔히 쉽게 구하지 못하는 재료들이나 치우기 귀찮은 것들. 손이 많이 가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놀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역놀이, 뭐 밀가루놀이, 뭐 그다음에 비눗방울놀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그게 좀 번거롭죠. 힘들죠. 네,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해주면 엄마 해줬다가 또 치우고 하는데 앞뒤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화센터는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또 제가 아까 바깥놀이 놀이터 얘기 드렸는데 사실 많이 어린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오감놀이를 하는 거를 가보면은 좀 안전한 공간에서 몸을 쓸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요즘에 저도 가끔 이 미디어나 SNS에서 찾아보면은 정말 기발한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네. 어제 본 놀이는 뭐 수건을 가지고 집에서 놀아주는 건데 수건 위에 아이를 이제 세워놓거나 앉혀놓은 다음에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막 그런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회수가 굉장히 이제 높았는데 네. 어떤 분이 우리 아이 했더니 막 토했다. 이런 댓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SNS나 미디어에서는 아이디어만 좀 얻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어떤 특별한 교구나 어떤 특별한 놀이가 꼭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에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건 한 20-30년 전 얘기였는데 어떤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자기 이제 자녀 2명을 둘 다 이제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가서 서울대를 보낸 비결이 뭐세요? 이러니까 꽁치를 많이 먹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후로 꽁치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말. 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면 이미 이제 노벨상을 타고 네. 우리 아이들 뭐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갔겠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된 애착, 부모하고의 놀이, 쌍방향의 놀이, 그다음에 가정 내나 바깥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영학이 뇌 발달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891님이요. 조금 있으면 아이가 둘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은 조금 더 있다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뇌 발달에 다양한 자극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네, 그 뇌 발달을 위해서만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안정된 애착도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돌쟁이들이 사실 어린이집에 간다고 집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꼭 하리라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충분히 집에서 잘 놀아주시고 또 아이하고도 뭐 산책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부모하고 잘 지내면서 뭐 밖에도 조금씩 나가고 이렇다고 하면은 전혀 뭐 자극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어린이집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만약에 아버님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거의 대부분 집안일 한다고 아이랑 못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미디어만 계속 많이 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오히려 어린이집에 가는 게 더 낫겠죠. 네. 3973님이요. 예전에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뇌 발달과 머리 둘레가 관련이 있나요? 아이 어릴 때 보면 소아과에서 머리 둘레도 측정을 하던데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소아과에서 우리 머리 둘레 측정할 때 머리 몇 센치인지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 둘레는 오히려 그 유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검진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크거나 너무 적은 거, 키도 체중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9% 이상으로 머리가 크다, 혹은 반대로 이제 5% 이하로 머리가 작다 하면 이게 정말로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두뇌 발달에 문제가 될 정도로 어떤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필요하지만 머리 크기는 네. 뼈가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관이 없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머리 둘레는 유전입니다. 콩으로 남물결님이 영유아기에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뇌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다시 착용시켜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하셨어요. 네, 결국 이게 마스크 착용을 했을 때 감염이 되는 것과 마스크 착용 안 했을 때 그 우리가 잃는 것 얻는 것과 잃는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이제 초반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대면 접촉도 상당히 못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립돼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 때 경험을 했던 것과 지금 이제 생활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질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하루 종일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방을 하고 입 모양을 보고 상호작용을 하고 표정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제한이 있겠죠. 네. 그래서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는 쓰겠지만 가정 내에서는 이제 부모들이랑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고 이 정도로 해준다면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 아이 발달이 뭐 저하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재미있는 공연을 갖고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은 현재 대학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해드릴 수 있는 작품 바로 뮤지컬 홍련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셔서 제목 들으면 바로 딱 뭐 알만한 공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예, 제가 좀 과했죠. 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사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끼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부풀려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확실히 잘 되고 있는 작품인 건 맞잖아요. 거짓말이냐 그러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작품이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잘 되는 거는 이제 그 제작비 대비해서 매출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근데 이제 뭐 그 제작사에서 초연되는 이번에 창작 초연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작사가 이 작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워낙 지금 그 공연 보시는 분들 사이에 평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작품은 확실히 맞고요. 빠르게 지금 매진회차가 막 생겨나가고 있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반드시 봐야 될 작품이라고 손꼽는 작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잘 되고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네. 몇 작품 정도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들으시면 좀 아실만한 작품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제일 잘 되는 게 그 낡은 로봇들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어쩌면 해피엔딩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전회 전성 매진이고요. 이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전미도 배우라는 분이 이제 초연부터 참여했고 네. 지난 시즌에도 또 한 번 나오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까지도 작품이 쫙 알려져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이번 시즌에는 또 박진주 배우라는 분이 또 출연하시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공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또 잘 될까 그랬는데 지금 거의 전회 전성 매진이고요. 네. 또 다른 흥행작으로 제가 목공소에서 소개한 작품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회참미라는 작품, 그 윤심덕 이야기 나왔던 거 네. 이거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랑 그제인가요? 그때 그 예전에 사회참미 참여했었던 배우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빠르게 매진이 돼서 티켓 오픈했는데 바로 매진돼 갖고 네. 또 역시 사회참미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 그 접변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또 왜 중국 뮤지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품도 지금 작품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매진되고 있고 그리고 연극도 있습니다.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전재준으로 나왔던 그 박성훈 씨가 네. 참여하는 연극 빵야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9명이 등장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또 이제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온 신구 선생님 나오셨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네. 이 작품이 성공했어요. 근데 같은 제작사가 이것도 저 외국에 원작 있는 작품인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 작품엔 또 이순재 선생님 나오시고 샤이니의 민호 나오고 뮤지컬 배우 카이 이런 분들 나오시면서 이제 곧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거의 뭐 흥행이 뭐 거의 보장받은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빨래라는 작품 여전히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뭐 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또 제가 제작하는 작품 시데레우스라는 작품도 뭐 잘 된다고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이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코너에서 소개했던 작품들이 또 잘 되고 있어요. 네네네. 기분이 좋네요. 예, 뭐 제가 목공소에서 소개해드리는 작품 어느 정도 이제 그 작품과 흥행성이 네. 검증받은 작품 엄선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가져와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소개를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느 제가 목적이 뭔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목공소에 와서 소개하니까 그 시점 이후로부터 잘 됐던 작품이라고 오늘 우리끼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뭐 매출적으로 힘든 작품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공연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려야 공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네. 관심이 더 가져주실 것 같으니까 정말 잘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공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뮤지컬 홍련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까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홍련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게 들어본 적 없는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의 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든 뮤지컬인데요. 바로 그 장화홍련전. 네. 장화홍련전의 홍련의 이야기를 아주 좀 다른 화법으로, 다른 구성으로, 다른 해석으로 만든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화홍련전은 홍련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확 와닿네요. 네, 이제 이런 게 마케팅 포인트 같아요. 그 제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딱 했을 때 한 줄로 딱 설명이 돼서 확 호기심이 땡겨지는 거. 네, 이런 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치, 아주 좋은 훌륭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화홍련전을 네. 어떻게 해석했을지 네. 궁금하거든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 공연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작사에서 좀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차라리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귀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처녀 귀신. 이들은 주로 한을 풀기 위해 구천을 떠돌다가 사또를 비롯한 타인의 도움으로 원한을 푼 뒤 승천한다. 왜 이들은 자신의 한을 직접 풀지 못하는 걸까? 왜 이들이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인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죽은 뒤에야 문제가 인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처녀 귀신의 원조격인 장화홍련전과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여신 바리대기 설화를 결합해 보았다. 홍련과 바리는 가정학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작품은 해당 골자를 토대로 재판과 씻긴굿 컨셉을 활용한 뮤지컬로 풀어보고자 한다. 제가 이 내용을 제 말투로 바꿔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을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공연인지 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화홍련전일 줄 예.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처녀 귀신을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게 좀 참신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를 공연을 하는 사람이 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네.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특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봐줘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 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 그 줄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제가 살짝 줄거리 소개해도 될까요? 지금 엄청 궁금증이 막 극에 달하셨을 텐데 예. 역시 밀당을 잘하십니다. 음악부터 듣겠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곡을 듣고 오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시거든요. 네. 예,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그 넘버는 담장한 소녀라는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나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라고 네.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번 첫 번째 공연되는 이번 시즌에 이 홍련 역할로 참여하신 배우가 3분 있어요. 3분이 이제 트리플 캐스팅인데 이 넘버는 3명의 배우가 녹음실에서 이제 나눠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연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버전인 거죠. 그렇네요. 예, 오늘 목공소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곱게 따은 탱기머리 꼭꼭 감춘 쓰개 치마 그 안에 소녀는 어떤 표정일까 바깥으로 새지 않는 곱디 고운 목소리 담장한 소녀는 무슨 말을 할까 아무도 관심 없지 저 안에 소녀 차디 찬물 속에 가라앉아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지 저 안에 소녀 비명을 지르며 대롱대롱 죽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보려 하지도 않아 슬픈지 기쁜지 관심조차 없지 이 노랫소리도 혼자 쏟는 메아리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전해질까 제발 들어줘 내 말을 제발 들어줘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해야 들을까 소녀의 말은 닿지 않아 감정을 벗어나지 못해 닿지 않아 내 말을 제발 내 비명은 안 들린대도 아버지가 지른 비명은 세상에 들리겠지 아주 멀리까지 들리겠지 내 비명은 안 들린대도 남동생이 지른 비명은 세상에 들리겠지 아주 멀리까지 들리겠지 제발 들어줘 무슨 짓 하면
네, 뮤지컬 홍련 가운데 담장한 소녀라는 제목의 넘버 한재야, 김이호, 홍나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넘버 듣기 전에 귀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노래가 약간 몽환적으로 느껴져요. 네, 뭐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 줄거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첫 번째 넘버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 이 넘버가 공연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넘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넘버라서 이렇게 관객들이 이제 무슨 공연인가 하고 객석에 앉아 있으면은 확 몰입시키는. 당신들이 뭘 기대하셨건 그 이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 묘하게 빠져든다 이제 최면을 거는 듯한 네. 이런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공연의 무대 배경인 그 죽은 영혼들이 모여서 심판을 받는 곳, 그러니까 저승 천도정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한 소녀의 영혼이 이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바로 이제 장화 홍련전의 홍련인 거죠. 방금 전에 들으셨던 네. 넘버, 이제 홍련을 소개하는 이런 넘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련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홍련은 자신이 두 사람을 해친 건 맞는데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늘을 대신해서 자기가 단죄한 거니까 본인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홍련의 말이 조금씩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도정의 주인인 저승신 바리대기에 나왔던 그 바리공주가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제 그 저승에 있는 차사 강림과 함께 홍련의 진짜 죄는 무엇인지 이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홍련은 재판에 그 뭐 진작에 임할 그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도정에 있는 바리공주랑 뭐 강림, 그리고 거기 일직, 뭐 월직 차사들, 그 뭐 신과 함께 이런 거 보셨으면 좀 아실 텐데 그 저승에 있는 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그 강림과 일직, 월직 차사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홍련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구성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줄거리 들으면 네. 약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신과 함께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그 줄거리 내용 보고 했을 때는 신과 함께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신과 함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공연부터 네. 좀 편리할 것 같아서. 근데 막상 공연을 보시면 완전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신과 함께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봤죠. 네, 그 영화 CG가 이게 우리나라 영화야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작업이 됐잖아요. 근데 공연은 훨씬 더 반대입니다. 공연은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연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인데 아주 연극적인 표현 방법을 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그 현장에 있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한 번도 그 무대 위에 한 번 처음 나와서 한 번도 퇴장이 없어요. 공연 끝날 때까지. 그 홍련과 바리공주를 제외한 다른 역할들이 그 아까 뭐 강림이나 일직, 월직 차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신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상황들을 다 연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홍련이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 그걸 객석에서 관객들이 보는 것처럼 그 주변에 앉아서 그걸 들어요. 그리고 어떤 씬 보여줘 이러면은 그 씬의 이제 역할들을 막 맡아갖고 거기서 또 보여주거든요. 이게 약간 한예종의 제가 처음 봤었을 때 공연 중에 하나가 평강공주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배우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주인공이 여기 숲이라니까 숲 그러면은 갑자기 나무를 연기하고 한 명이 기둥처럼 서 있고 거기에 아크로바틱으로 막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영상미를 더해서 좀 환상적인 걸 보여준다고 하면, 공연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이게 무대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반대쪽으로 특이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연이 훨씬 그 몰입감도 생기고 공연을 보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연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연 내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 이제 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펼쳐서 홍련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재판 이 장면이 거의 다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홍련의 그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홍련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공연 처음 설명드릴 때 그 가정폭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스포일러라서 막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공연이 지금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공연의 홍보 방법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무료 생중계로 공연의 전막을 다 보여줬었어요. 전체를요? 네,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연장에 가서 비싼 돈 내고 공연을 봐야 되는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공연장에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 지금 극장 수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OTT 이런 얘기 하면서 네.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오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공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연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전막을 다 보여줬더니 네.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영화는 상영관 스크린이 크고 음향 효과가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드라마 위주의 영화는 OTT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공연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현장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 팬레터라는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뮤지컬 이런 많은 좋은 작품들이 이런 방법을 거쳐서 지금 굉장한 흥행 작품으로 그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 홍련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티켓이 그 네이버 생중계한 다음에 확 많이 팔렸고 이때 전막 시연을 다 보여줬으니까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내용 같은 걸 듣고 가는 거랑 그 안 듣고 가는 거 요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거리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랑 공연장에서 이제 소름 돋고 안 돋고 닭살의 그 올라오는 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네. 초연이잖아요. 창작 네. 초연이죠. 네. 창작 초연인데 이렇게까지 흥행할 수 있을 만한 이유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CJ 리딩 사업인가 여기에 94개 정도의 작품이 그 후보가 있었어요.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택된 딱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 영상미나 이런 것들이 막 대단히 가해진 대극장 뮤지컬 이런 거 많은데 이 작품은 소극장 뮤지컬에 좀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으로 들었을 때도 이 작품의 어떤 완성도가 확 느껴지는 거죠. 94개 작품 중에 전문 심사위원들이 1등이라고 만장일치로 꼽았으면 그럼 뭐 흥행이 보증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제작사 대표님이 저랑 길거리에서 대학로에서 만났는데 공연 시작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공연 티켓 오픈하기 전에 티켓이 좀 팔리는 걸 보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그래도 꼭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공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이 정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이 쫙 팔리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럽다. 네, 공연의 성장이 흥행의 성장이 제작사에게 다음에도 공연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디스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또 노래 한 곡 더 준비하셨죠. 노래 남았죠? 네. 본의 아니게 디스처럼 끝났는데 그 디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버는 제가 대본을 마지막 넘버는 그 아까 제가 그 홍련 세 분이 부른 넘버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넘버는 바리공주도 역시 세 명의 캐릭터가 같이 노래 부른 그 넘버가 있거든요. 네. 요 넘버를 마지막 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목공서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뮤지컬 홍련 가운데 이아름솔, 김경민, 이지연 배우가 함께 부른 버려진 소녀라는 곡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왕과 여인이 있었네. 사랑하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으려 했지. 이때의 하늘 말하길 지금은 점지할 수 있는 나이가 오직 딸뿐이니 아들을 원한다면 혼인을 미루어라.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은 두 사람은 더 기다릴 수 없어. 사랑 따라 혼인하여 세월 따라 7달을 낳았네. 그런데 왕은 분노해 소리쳤네. 또 딸이라니 저건 버려라.